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1학기 동안 했었던 전체 내용에 대한 복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험을 1, 2학기 때, 물론 1학기 때는 2020년 1학기 때는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LMS로 시험을 봤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대면 시험이 훨씬 낫고, 이 LMS 시험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적을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께 공평하게 성적을 드리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개별적으로 제가 할당을 이 100개 주제가 있는데요. 이 100개의 주제 중에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이 동아시아사 그리고 서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챕터 5개를 제가 학번으로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가지고 이 5가지 테마를 드릴까 했었는데, LMS에 올릴까 했었는데 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학번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학점이 나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학번으로 여러분들께 이 할당된 5가지 테마를 이 LMS 공지사항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0시 이후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 중에 설명된 나만의 역사 레시피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제 올리는 곳은 뭐 LMS 기말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총점에서 기말고사이니만큼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6월 22일까지로 했고요. 뭐 사실상 이때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기말고사 대체 과제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좀 촉박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6월 22일까지 반드시 작성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과제 분량은요, A4 용지 10페이지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가지 테마가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사 파트는 빼도록 하죠. 이 3장 내용입니다. 이 1번은요, 사실상 그 오늘의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 테마의 제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제시문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테마와 관련해서 한번 아셔야지 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정리한 것입니다.
3번은 이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해시태그는 이 테마, 반도국가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어들입니다. 핵심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서재에 책, 아니면 도서관 열람실에서 이것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 해시태그를 한번 한 두세 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 반도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반도국가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리스, 이탈리아, 이베리아, 아나톨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반도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제 식민사관의 문제점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한국사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주제 그 테마에서 제외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국가가 강성하해지기 위해 다 한 가닥씩 하던 나라죠. 이 그리스 반도는 아테네, 이탈리아 반도는 고대 로마, 이베리아 반도는 이 에스파냐,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는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 뭐 이런 식으로 다들 한 가닥씩 하던 나라들입니다. 제가 좀 속어를 쓰니까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이 나라들이 뭐 전성기가 있었다면 쇠퇴기도 있었죠. 이 쇠퇴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반도 내로 이제 이 생산이 반도에 국한되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세국 정책을 취하게 되면 이 반도 국가들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거의 약소국이 되는 그런 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 국가가 강성해지기 위해 펼쳐야 할 대외 정책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해시태그, 핵심어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겠죠. 여기에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나바렐의 역사 레시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첫 번째는 사실상 오늘의 요리가 되겠죠. 이번 장에서 다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할당해 드릴 테마 그 5가지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주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셰프의 조언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뭐 요리를 전혀 잘 못하죠. 뭐 가끔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뭐 전혀 못한다고 봐야죠. 하면 잘해요. 뭐 여하튼 이 셰프의 조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아까 2번 제시문을 보셨죠? 그 제시문을 읽고 한번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요리할지 이 제시문을 약간 요약해 주시는 한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해 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르면서 했어야지 되는데 누르지 못했네요. 클릭이죠. 죄송합니다. 개념 손질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는데
생선 요리를 하는데 토마토 안 치고 비닐도 안 벗긴 상태에서 그냥 뭐 그 집어넣어서 요리를 하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그거는 그렇게는 요리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손질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해시태그로 제시된 개념 용어들을 한 두세 줄 정도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개념만 가지고 이 식재료만 가지고 요리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본격적인 요리로 들어가야지 되겠죠. 이 개념을 풀어서 이제 요리를 해야지 됩니다.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이 핵심 내용과 연관지어 이야기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의 맛을 음미하는 맛을 음식을 하고 놔두면 그건 썩죠. 그냥 맛을 느끼셔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본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더군요. 해시태그 중에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나라면 이런 문제를 냈었을 텐데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높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요. 사실은 뭐 정상적인 뭐 대면 강의라고 하는데 이제 곧 정상적인 대학 강의가 이루어지겠죠. 그걸 위해서 만든 책이었는데 뭐 이게 2019년 7월에 나와서 사실은 그 2019년 9월 달에 썼어야지 됐는데 못 쓰고 2000년 들어와서는 뭐 사실상 뭐 대면 수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많이 아쉽네요. 뭐 올해 이 학기 때도 좀 어려워 보이고 내년 정도에나 그러면 이건 벌써 오래된 책이 되는데 여하튼 여하튼 활용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인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3월 10일 날 강의를 했었는데요. 첫 주에 이 프랑스 자연과학의 어머니 에밀리 샤틀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뉴턴의 이 책을 이 라틴어 책을 이 불어로 번역을 해서 이 사실상 프랑스 자연과학을 토대를 마련한 이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성화가 엘리자베스 비제 르브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화가는요, 이 초상화가예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화를 많이 물론 이제 귀족 부인이라든지 이 부르주아 부인들 를 대상으로 한 초상화로 이제 명성을 얻었죠. 당시에 이 초상화는 사실상 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면서 돌아가시진 않으셨겠군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
이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연히 살아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오래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머니랑 같이, 엄마랑 같이 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기억이 나더군요. 그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한 것이 초상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엘리자베스 비제 르브랭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켰던 이유는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 즉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좋은 추억을 계속해서 이 상황이, 이 혁명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는 면에서 소개해드렸고요. 이 여성혁명가 이 드 구즈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자신의 소신을 여과 없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세상에 대해서 말을 했죠. 물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긴 하지만 여하튼 자신의 일관된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이 여성과 시민에 관한 인권선언을 쓰는 등, 그리고 이 아주 가부장적인 이 루소의 이 사상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루소의 책을 이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책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 프랑스 사람만 하는 것 같아서 영국 사람으로 넘어갔었어요. 이 노예제 반대를 외친 해리엇, 비처 스토어, 그리고 간호사의 원형이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사실상 여장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행정가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고요. 아주 어떤 이 장으로서 이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 교훈이 될 수 있는 아주 원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첫주, 둘째 주 수업을 너무 강조를 했네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실은 간단히 끝내려고 했었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기도 할 말은 많은데 약간 좀 줄여야지 되겠네요. 3월 24일 수요일 강의에서는 이 법정에선 돼지, 골석 재판받은 거머리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중세에 어떻게 동물 재판이 가능했을까요? 그 정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전달됐는지 그 부분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강의를 하면 이제 칠판에다 써가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PPT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읽은 것 같다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이 동물 재판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죠. 이 중세 사회의 성격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종교적 파문과도 연관지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주 지방분권적 사회라는 것을 이 동물 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 나라나 지역마다 이 판결이 조금씩 또 달라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얘기가 돼야지 되는데 짧은 강의에서 그런 얘기까지 자잘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좀 죄악이죠. 죄송합니다. 이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중요한 얘기들은 좀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강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오늘은 자아 비판 시간이죠. 이게 또 멋대로 넘어가네요. 예, 4월 7일에는 거위와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어요. 이 거위는 사실상 호국 영령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로마 공화정을 지킨 거위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이 황제정을 사실상 들었다 놓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 사건이긴 하지만 이 로마 사회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제가 다시 한번 학기 끝나고 들어보면서 또 다음 학기 또 준비를 해야지 되니까 물론 이거를 그대로 뭐 다음 학기에도 대면 강의면 또 같은 수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또 공문이 오겠죠. 각 학교들에서요. 그래서 뭐 이 주제는 안 하겠지만 이 로마와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집정관 중에 말이 대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뛰어다니는 말이 그 집정관이 대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로마 전체를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뺐습니다만 뭐 황제정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 여기다 넣을까 말까 하다가 못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그 에투르리아로부터의 내정 간섭 거의 식민지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 갈리아족의 침입으로 인해 로마 도성을 빼앗겼던 이 로마가 이 국난을 이겨내고 대제국을 건설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로마 공화정 그리고 이제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로마의 포퓰리즘이 아주 극성을 치죠. 그 와중에서 있었던 것이 사람과 사람이 싸움을 하는 이 검투사 경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세상을 뒤바꾼 이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사실상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고도의 문명사회에서만 창궐하죠. 일단 거리두기 뭐 100제곱미터에 한 명씩만 있다면 전염병이 돌래야 돌 이유가 없죠. 또 먹을 것이 있어야지 전염병 차원에서 우리가 먹을 거가 되나요? 이게 무슨 참혹한 얘기죠. 여하튼 이 고도 문명사회, 인구가 조밀한 곳에서만 이 전염병이 창궐하죠.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유럽에서 시작한 전염병은 없다는 점입니다. 뭐 거리두기가 확실히 현재까지도 거리두기 100m를 유지하고 지금은 아니죠. 여하튼 이 유럽은 태초에서 지금까지 거리두기를 정말 성공적인 방역을 이룬 이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공적인 방역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유럽에서 시작한 전염병이 없었다는 것은 뭔가 그 속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연은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밝힐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근데 돈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 증오범죄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증오범죄, 뭐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뭐 집시에 대한 학살 등이 이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유럽에서 보였던 사회병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이 전염병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상 이 전염병의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저 조직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실상 이 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 경로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면 사실상 증오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염병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께 이 주제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제가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요. 여기 쌉싸름하다는 거, 달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텐데, 왜 쌉싸름한 맛이 난다고 했을까요? 사실상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이 카카오 농장은 이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카카오가 생산이 됐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싼 값에 팔리게 되는 현상 때문에 한번 쌉싸름한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모든 기업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초콜릿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기업품이
특권층의 사치품에서 이 대중의 기부품으로 변화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봤었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원래는 공정무역이라는 용어가 많이 눈에 띄더군요. 물론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질 않아서 제가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게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정말 100% 완벽한 것은 인간이 만든 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불완전함이 인간이 가지는 매력이 아닐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정해져 있으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앞날이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또 대비하게 되고 그런 거죠. 여하튼 이 공정무역 초콜릿이 등장한 배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5월 5일 강의는 사실은 노는 날인데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아닌 것 같아서 수업을 했더니 별로 출석률이 안 좋더군요. 사실은 보강을 하고 이거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여유 시간을 주고 수업을 듣는 거니까 듣겠거니 하고 믿고 올렸더니 별로 출석률이 안 좋아가지고 참 그렇더군요. 여하튼 그랬어요. 이 온갖 동물의 고기를 팔았던 파리의 정점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 사진은 이제 이 정육점인데 이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팔았던 이 현수막입니다. 그 현수막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죠. 사실은 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먹었던 이유는요.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문입니다. 이 프로이센이 거의 3개월에 거쳐서 파리를 봉쇄했죠. 그렇게 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진 이 파리 시민들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음식을 먹다가 이제 보급이 끊기면서 사실상 쥐, 고양이 그뿐만이 아니고 이 동물원에 있던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동물들을 이제 음식으로 먹게 됩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슈퍼에 가서 고기를 살 때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말고기도 팔고요, 토끼고기도 팔고 온갖 고기를 다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겠죠. 백신 100% 맞고 내년 정도엔 다 풀릴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 가실 때 특히 정육점에 가서는 섬세하게 그 나라 말로 말이 뭐고 토끼가 뭔지 정도는 알고 정육점에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게 좀 싱싱해 보이네 하고 고르면 잘못하면 이상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사실상 전쟁 기근 때문에 이러한 쥐, 고양이, 개까지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이 단백질 섭취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콩 단백질이라는 아주 좋은 단백질 원이 있죠. 식물성. 거기에 비해서 유럽 쪽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고기를 섭취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결국은 이제 쥐, 고양이, 뭐 개까지 먹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포격이, 이 프로이센 측에서 포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패전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이루게 되는 과정까지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강의가 이 동물원 흑역사가 되겠죠. 사실상 이 제국주의 시대에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주의가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이 동물원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 사실상 원주민들을 사하라 사막에 혹은 아프리카에, 그래 아니면 호주에, 아니면 시베리아에 이 원주민을 잡아다가 이제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것을 전시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백두 대낮에 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하면서 제가 이 강의가 상당히 짧았어요. 이 강의는 왜냐하면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할 때는 이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이 여러 가지 면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 강의는 그런 의미에선 정말 망친 강의였, 죄송합니다.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강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강의가 이것도 사실은 노는 날 올렸더니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었는데, 의외로 좀 출석이 저조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요 5월 5일, 5월 19일은 그냥 온 걸로 하나 뭐 고민 중이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우리 항공대 친구들은 그 결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점수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첫 강의에서 이제 지각을 하거나 과제를 늦게 내거나 그러면, 과제를 늦게 낸 거는 관점을 할게요. 그렇지만 이 출석은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화를 벗기면 올림픽이 보인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를 드려봤었죠. 고대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벗겨내도 사실상 올림픽의 정수는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죠. 그 시대에도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갖 부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했고요. 물론 폴리스들 간의 경쟁이긴 하지만요. 뭐 그런 내용과 또 제1회 올림픽에서 보여지는 현대 올림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순수 아마추어리즘으로 똘똘 뭉친 대회가 제1회 아테네 올림픽입니다. 유일하게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여했고요. 뭐 너무 아마추어여서 이 당일날 선수로 등록해서 응원단으로 갔다가 당일날 이제 선수 명단에 올라서
경기를 해서 금메달까지 차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한번 강의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 슈퍼로드라는 책의 황금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약간 좀 저작권 문제도 있고 출판사에 허락받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뭐 이 표지만 활용해서 이 수업을 전개했었죠. 물론 이 그림은 한번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플랜테이션 농업과 이 미타가 부른 재앙을 살펴봤고요. 이 미타라는 것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우리나라의 노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예를 수입하는 그러한 문화, 그리고 은이 전 세계를 하나의 경영망으로 묶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법 해적단과 이 왕실공인 해적단. 글쎄요, 이 왕실공인 해적단이란 게 맞는 뭐 번역을 하면 왕실이 공인해 준 거니까 뭐 특허장을 내려서 왕실이 넌 해적질 해도 돼. 뭐 이런 거니까 뭐 왕실 공인 해적단이긴 한데 뭐 해적단 자체가 불법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 시기엔 이런 현상도 벌어졌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 한 말 정도에는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만날 수 있으리라 믿고,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재수강이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번 만나서 수업 그때 들었던 수업 얘기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 얘기해 주셨. 뭐 대화를 나눴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 기말고사 대체 과제 꼭 내셔서 나름의 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